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저는 12월에는 제가 그때 좀 회사를 좀 안 나왔었고, 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원래 올해를 한 2,750, 2780. 80을 썼었나 올해? 네. 근데 이미 작년 12월에 2021년 전망을 2,780 적었었는데 거기 왔었고, 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사내적으로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 일이라는 게 꼭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수정을 요구받았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하여튼 근데 1월 첫째 주에 날라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온갖 저희가 머리가 아팠죠. 그래서 신종호 팀장이나 뭐 최강 이코노미스트나 정다운 퀀트, 뭐 염동찬 퀀트 다들 고생했는데 사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내린 거. 첫째, 주가가 싸냐 비싸냐 물어본다면 비싸다. 맞죠? 싸지 않다. 싸지 않다. 싸지 않다. 두 번째, 근데 주가가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냐? 더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사야 될 거는 어떻게 했던 간에 우리나라가 제조업 경쟁력 분야는 맞는 것 같아서 IT와 자동차 이쪽을 보자. 뭐 이거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내부 보고하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진짜 시장이 빨리 움직이네요. 거의 뭐 그거 하고 뭐 조율하고 뭐 이런 시간에 벌써 지수는 3,200 얼마 갔었잖아요. 3260.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그래도 시장 하우스비를 결정하는 게 이제 신종호 팀장 저 최강 이코노미스트인데 올해 작년 어쩌면 우리가 12월 중순부터 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자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너무 좀 보수적 잣대를 한 것이 아니냐 좀 저희들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뭐 리서치가 점쟁이처럼 뭐 지수가 얼마냐를 맞추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저희 리서치 입장은 확고합니다. 시장은 기업 이익의 함수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욕 엄청 먹었잖아요. 작년 봄에도. 예. 2,000대도 사자고 그랬다 욕 먹고 결국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1,600개 때 강하게 바이콜을 했는데 1,400 얼마까지 갔었다가 사가 나면 1,500대 나왔던 거고 어쩌면 그 극단에 있는 국면에서 저희들은 주식은 쌀 때 사야 된다는 맞아요. 좋은 기업을 사야 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 잣대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고집을 피우냐 뭐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고 저희들의 나름대로 있어 철학 갖고 하는 거니까 네. 저희 같은 시각도 있다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자산 배분 관련된 자료인데 어쩌면 하우스비어가 녹아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신종호 팀장이 시작하죠. 네. 뭐 표지는 이제 상승 편향 심리와 변수 이렇게 적었는데 상승 편향 심리가 지금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연간으로 보면 지금이 제일 주식하기 편한 구간인데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변수들이 저희들은 좀 1분기가 지나면서 좀 고민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연간 전망 내고 12월에 얼버 냈을 때도 지금이 낫다 수채. 그래서 연말 연초가 좀 소위 말해서 좀 상승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는 들었었잖아요. 근데 지수 레벨이 이렇게까지 빨리 올라갈지는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지만 저희도 예상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료를 내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뭐 좀 약간 천박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문고리 잡고 춤을 춰야 되는 상황이다. 파티장에서 나가려고. 그래서 조금은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막연하게만 기대하고 있는 연준의 스탠스나 뭐 달러의 방향이나 이런 금리를 놓치게 되면 지금 뭐 횡행하는 어떤 애플과의 어떤 협력 2028년 거 뭐 아니면 파운드리 매출이 늘어나고 배터리 이런 것들이 사실 성장성에 대한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변수가 되면서 시장이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게 점점 빨라지는 느낌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11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갈게요. 앞에는 저희들 성과하고 그냥 지금 주식시장이 이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얘기하고 한 네. 11페이지 갑시다. 지금 주식시장이 강한 이유 하면은 뭐 개인이 사서 강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맞죠? 근데 개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 상황에서는
결국 일드 갭이라는 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드 갭은 어떤 거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연간 전망에도 넣고 월보에도 넣고 또 자산 배분에도 하도 넣고. 자주 보여드려가지고 네, 이게 뭐냐면 배당 수익률하고 미국채 스프레드예요. 근데 지금 미국 S&P의 배당 수익률 12개월 포워드로 몇 %냐면 1.3%예요. 엄청 빠르게 내려왔어요. 보통은 2%에서 놀던 그런 레벨이었는데 근데 미국채가 지금 최근에 블루웨이브 현실화되면서 1.1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20bp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아니 이거 갖고 어제 또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논리예요. 옛날에 금리가 뭐 10%대나 금리가 좀 내려오면은 뭐 이 얘기가 되는 거지. 1%에서 뭐 윤 센터장만 말대로 1.5 그래서 2% 간다 그러거든 내가. 그랬더니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냐 그러는데 그럼 야 이거 이게 진짜 왜 내가 이제 그러냐면 시장에 지금 저는 어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PER하고 리스크 프리미엄하고 이렇게 그려보면 PER을 종축에 놓고 횡축 즉 X축은 리스크 프리미엄 즉 무위험 이자 수익이라고 리스크 프리미엄 그려놓으면 이렇게 이 정반대의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나 금리를 굉장히 낮춰주다 보니까 PER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조그맣게 올라가는 이 곡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컨벡시티라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가팔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리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여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수채 10%에서 9% 빠지는 것보다 1%에서 1.1% 빠지는 게 똑같은 영향을 주는 거죠. 되게 1%가 아니라 지금은 10bp가 10%에서 9% 빠지는 만큼의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시장이 강했었던 연말부터 지금까지 강했었던 거는 또 코로나 국면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 국면에서 주식 사자고 했던 콜이 뭐냐면 한국도 배당이 채권 대비 200pp 이상 줬었던 장이었기 때문에 먹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죠. 사자. 근데 지금은 거의 제로 베이스로 가까워지고 있고 제로 베이스가 된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3페이지에는 똑같이 국채 채권과의 얘기인데 미중 금리 차가 최근에 빠르게 축소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위험 자산들은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환이라는 게 미국채 10년에 반응하니까 이런 거지. 그렇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의 흐름이 3%에서 3.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채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가팔라지다 보니까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로 미국채 금리가 뭐 1% 깨고 내려간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1%도 안 되는 금리로 달러도 약해지고 리스크 온 분위기가 상당히 횡행했었는데 이게 드디어 1월에 너무나 빠르게 1%를 트라이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야 1% 넘어가도 연준이 사줄 거야 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씩 기스가 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기스까지는 아니고 또 아니 근데 왜냐하면 오해하실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17페이지로 중간 답 띄워놓을 거예요? 네, 왜냐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17페이지로 넘어가면 아까 중미금리차 말씀드렸는데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거는 미국채 금리가 2분기는 돼야 1%를 좀 넘어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2분기는 그치. 돼야. 굉장히 빨라진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면 저희들도 한 1분기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1% 언더였던 시장에 좀 즐길 거리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0.5에서 1이 온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블루웨이브라든지 다음 주에 또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또 추가 부양책을 제시하다 보니까 원래는 호재로 해석해야 되지만 이제는 금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승에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면 금리가 1%를 다시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1%에서 조금씩 위로 올라간다라는 게 경기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비용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은 작년에 밸류에이션으로 땡긴 장이면 지금은 이 밸류에이션의 정당화를 갖고 가는 장으로 변질될 것이다. 묘하게 1월 중순부터 저희가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체크해서 가는 장은 인덱스가 막 20% 30% 막 급하게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 장이. 그러니까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점검에 가서 보면서 이제 실적이 정말 작년에 올해 넘어올 때 50% 이상 늘어나는 거가 현실화되는 거를 확인하고 가는 장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게 저희는 오히려 1분기까지는 더 시장이 좀 괜찮은 모습 보이다가 조금씩 2분기 때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가지 않겠냐 하는데, 금리가 1% 넘은 상황에서는 좀 주가를 너무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주식을 상당히 좀 비싼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정 부분 현금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죠. 최근에 결국 이제 동학개미 분들 줄이로 어떤 분 애국개미라고 인지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학습이 됐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 하지만, 제가 그래서 요새 유튜브 저도 이제 오늘 몇 군데 이제 하도 전에 연말에 연락 왔던데도 안 나가다가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다 몰려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래서 나가야 되니까 그 방송들 좀 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다른 것들도 이제 보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 신 팀장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인플레가 날 거야. 인플레가 날 거니까 뭐든 사놓는 게 이기는 거야. 근데 레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본주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플레이션 유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돈을 벌겠지만 부채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금리 변화 때문에 못 견딘다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최근에 그 투자라는 게 무조건 인플레는 자산을 들고 있어야지만 인플레가 그렇게까지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좋은 인플레가 있고 나쁜 인플레가 있는데, 좋은 인플레는 결국은 경기와 같이 천천히 올라갈 때예요. 근데 지금 왜 나쁜 인플레적 가능성도 있다 전 보는데, 이게 뭐냐면 커머더치 쪽이 먼저 강하거든. 그러니까 코스트, 아까 신종호 팀장이 중요한 말을 했는데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코스트 쪽에 간에 부담이 되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작년에 가장 강했던 상품 중에 구리잖아. 그렇죠. 구리가 왜 올랐냐면 결국 그게 뭐지, 스크랩 같은 게 생산이 네네. 안 되니까. 아니 뭐 시장 좀 더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일단 그런 것들이 모여서 생각보다 생산들이 많이 락다운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코스트적 압박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자는 말을 제가 시장에 이제 워낙 요새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한테 말하면 하도 싫어하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들과 얘기할 때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공감대가 있으니까 주식을 좀 줄일 것뿐인데, 이거를 갖다가 막 그냥 주식을 파는 사람들은 매국노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상당히 다 입을 다무는 상황이 되고 감정으로 있어요. 대응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시장이 큰 변화가 생기고 좋아지는 건 맞지만, 분명히 점검해야 될 변수가 나왔고, 아까 신중호 팀장이 말했지만 결국은 실적신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실적이 이제 나오면서 올려놓은 가격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인 건데, 18페이지에 보시면 18페이지에 최근에 그 연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대표적으로 올해 투표권을 보유하면서 비둘기파, 거기다가 바이든, 친 바이든의 이제 성향을 가진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보스틱. 총재만 넣었는데, 필라델피아 의장도 그렇고 카플란 댈러스 의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테이퍼링을 해야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자체는 지금까지 화력을 보여줬던 연준의 역할보다는 작년보다 올해는 연준은 시장에 작년만큼의 도움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준 자체도, 연준은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연준은 자산 가격을 부러뜨릴 생각이 없을 거다라는 게 아니라, 연준은 고용과 물가예요. 고용과 물가인데, 최근에 심심치 않게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건 고용과 물가, 거기가 자산 버블에 대한 내용들을 애둘러서 이렇게 총재들이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민이 되는 상황에 온 건 맞다. 그리고 당장 1월 26일에서 27일에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가겠죠. 근데 백신이 맞춰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국의 GDP가 1월에 4분기 GDP는 안 좋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진 않겠지만, 오히려 수채 2월에는 FOMC 없고 3월 16일이나 4월 27일에 FOMC 기간에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높아진 가격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아픔을 조금은 고민할 거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는 기간 자체는 원래는 주가는 안 빠졌어요. 그래서 19페이지에도 넣어놨지만 2013년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버냉키 연준 이장이 5월 달에 뜬금없이 얘기하면서 주가 그때 텐트럼이 발생했거든요. 미국채 수익률이 뭐 거의 1.5에서 3%까지 거의 6개월 동안 다이렉트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다 죽여놨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머징은 작살났습니다. 그때 달러는 근데 사실 그때는 오히려 더 하락 추세였고요. 근데 테이퍼링이 실제 시작된 거는 그런 텐트럼이 있다 보니까 2013년 5월에 언급하고 나서 거의 해를 넘긴 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주가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산 매입 속도가 완화되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어떤 생각했던 금리나 낮은 수준의 투자 환경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올해와 같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가가 팍 부러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쭉 올라왔었던 상승 속도로 계속 주가가 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가기에는 연준의 스탠스라든지 금리의 방향이 다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접근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성장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20페이지에는 분기마다 성장률의 변동성이 바뀌는 것도 보여드렸지만 21페이지에 보시면은 작년에 우리가 아니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면 글로벌 투자 환경이 좋았던 거는 딱 하나로 얘기 드리면 미국과 미국이 아닌 나라들과의 성장률의 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이 2분기가 마이너스 17.6% 나오면서 거의 셔크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조업을 돌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방역을 잘했던 나라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편입이 많은 이제 뭐 국가들, 특히 이제 G20만 하더라도 덜 빠졌거든요. 그리고 회복도 G20가 더 빠르게 회복을 했는 모습을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올해 4분기나 1분기까지만 보더라도 G20가 조금은 성장 속도가 미국보다 높은데 2분기 넘어가게 되면 미국이 굉장히 가팔라져요. 거기다가 그쵸. 바이든의 취임식이 진행이 되고 바이든의 정책이 나오면 이 성장 기대치는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달러화는 사실은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성장률의 차이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다들 달러화를 다 약세로만 베팅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2페이지인데 어떤 얘기냐면 왼쪽 위에 있는 게 무역가중지수의 달러하고 미국 재무부의 어떤 현금입니다. 1.6조 달러나 이제 계속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이든의 어떤 달러 풀기가 더 있으면 무조건 달러는 약세로 갈 것이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그런 구간에서도 사실은 달러 약세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매출 증가나 오히려 미국의 어떤 성장률이 나오면서 달러가 반등한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 오른쪽에 차트가 넣어놨고 그런 데다가 왼쪽 밑에 보시면 지금 달러 포지션, 투기 포지션이 마이너스 40%로 역대급으로 다 숏천인 상황이에요. 빨간 걸로 제가 동그라미로 쳐놨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달러 약세 모멘텀에서 추가로 나오는 약세 모멘텀이 없는데 거꾸로 미국이 이제는 성장률이 잘 나오는 2분기로 진입한다? 그럼 달러가 생각보다 작년의 하락 일변도가 아닌 언더슈팅이 1분기에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90포인트 이상에서 놀아버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러면 한국 시장 뭐 개인이 사고 그래서 주식시장을 들어올린다 하지만 금리가 1% 넘은 상황, 달러가 약간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옆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3,000원을 넘어서서 안정화되는 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인덱스 자체는 기업들 간의 실적을 체크하면서 뭐 순환매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믿고 먹고 장세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잠깐 주가가 올라가려면 막힐 텐데 또 밑에는 또 그쵸? 개인들의 돈이 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받치겠죠. 그래서 이 승부는 우리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할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저라면 이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남들이 다 좀 안 좋다고 말하고 시장 자체가 되게 위험해 보일 때가 기회였고 그런 것 지나가서 같아요. 보면 굉장히 좋은 논리적 근거가 많이 나왔을 때는 항상 오히려 지나고 나면 훨씬 위험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거를 고민. 오늘 아침에 사실 회의 때도 내가 아침에 갔다 와서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그 말만 하다 왔는데 여하튼 모든 게 좀 오히려 좀 아까 이제 옆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네. 정말 좋은 기회는 한번 조정이 좀 의미 있게 나와주면 나와줘야 지역에 들어온 동학 개미 분들이나 주린이 분들이 한번 돈을 확 실어가지고 네. 크게 한번 수익이 낼 수 있는 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 보시면은 제목을 제가 경기와 가격의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좋게 본다면 오른쪽 밑에 있는 OECD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야 예전 바닥권에 진입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전 그치. 바닥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2013년 초반이나 아니면 2016년 초반 아니면 2019년 말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도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붕괴가 됐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야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바닥권에 진입해서 지연되었던 경기가 올해 드디어 꽃을 피운다라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위에 차트도 그려졌지만 전 세계 지수가 평균 20% 올랐기 때문에 전 세계 지수가 20% 오르면 한국도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제가 전 세계 IT의 일드갭을 그려놨는데 이거는 이미 반영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2.5%를 깨고 내려가면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주가가 변곡점에 놓여 있었는데 뭐 큰 가격 조정을 준 적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기간 조정을 준 적도 있었는데 이게 좀 충돌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경기가 올라오는 타이밍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탄력이 이 일드갭이 확 내려오는 탄력보다는 옆으로 가는 탄력이라면 인덱스 자체도 우상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변동성 있게 조금은 타진해 가는 장으로 또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차선책으로는 주식에 노출은 해야겠는데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뭐 유럽 주식 같은 것도 사보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유럽 주식을 얘기하면 실적으로 유럽은 금융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치면 금융주인데 네. 맞나요? 미국은 유럽은 금융주가 많죠. 그러니까 유럽을 그쵸. 선택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아까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달러 하나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머징보다는 유럽의 수치 낮거든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26페이지에는 최근에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죠. 비트코인이 사실은 지금 뭐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해석하기를 아까 중미 금리차하고도 동일하게 그려보면 중미 금리차가 축소될 때 비트코인이 한 번씩은 가격 조정이 나왔었어요. 이 가격 조정이란 게 아니라 급락이 나왔었죠. 그렇죠. 예, 급락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거 차트를 그릴 때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잘 버텼는데 근데 지난주 말부터 약간 기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네. 그래프 보니까 2018년에 꺾일 때 네, 사실 2017년에 2018년 전망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17년에 왜냐면 EPS 상승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덜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덜 올랐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오르고 맞아요. 그때 좀 아쉬움이 많았던 해요. 사실 그 PR이 낮아지는 네, 네. 좀 이게 근데 그래서 18년에 기대치가 매우 높아서 사실 18년 순위 자체는 잘 나왔어요. 근데 실적 시즌마다 쇼크가 나왔는데 맞아요. 그때 18년에. 예. 실적 시즌마다 쇼크 나왔어. 난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때 희한했던 게 비트코인 작살났거든. 맞아요. 근데 처음에 비트코인 먼저 무너지더라고. 맞아요. 이게 근데 워낙 사실 우리도 그때 18년 나쁘게 안 봤거든. 그냥 17년에 싸 보여서 PR이 낮으니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딱 1분기 지나고서 내가 꺾어버렸거든 그때. 왜냐면 야, 이거 이상하더라고. 네. 근데 사실 갑자기 그때 기억이 나네. 근데 비트코인 꺾이면서 이거 위험자산 약간 약세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18년에는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 하지. 근데 그거 말고 만약에 지금하고 동일하게 해석하면 뭐냐면 2017년 말에 달러 약세 베팅이 엄청 심했고 2016년 말에는 2017년에 대해서 기대치가 별로 없었어요. 2016년 말에서 2017년 넘어갈 때는 EPS 그로스를 10% 초반으로 봤었는데 2017년 내내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주가도 오르고 그래서 2017년 말에서 2018년 말에 볼 때는 25% 이상
거의 30%까지 또 봤었는데 이게 눈높이하고 안 맞았죠. 왜 그러냐면 2018년에는 트럼프의 법인세로 인해서 미국 자산이 매력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국 자산이 매력적으로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경기나 미국의 기업이 더 실적이 좋아지는 타임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달러를 굉장히 숏을 친 상황이어서 오히려 달러가 강해지는 사이클이 2018년입니다. 제가 앞에 차트를 넣어놓은 게 22페이지에 살짝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이게 뭐 2018년 왼쪽에 여기 보시면 달러 숏 포지션이 2018년 되기 전에 엄청나게 지금과 같이 비슷하게 숏을 쳐놨어요. 그리고 이머징 유럽 좋다고 중국이 끌고 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도 똑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뭐 무역 전쟁 때문에 달러가 강해졌지라는 얘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법인세 효과가 있어갖고 미국의 성장이 오히려 두드러진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이거 달러 숏커버 나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다른 자산을 죽여버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좋아지면 달러가 강해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꼭 이제 이머징이 그렇게 좋지도 않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반드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상황은 뭐냐면 이런 매크로적인 즉 금리도 좀 고민스럽고 달러의 방향성도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이지머니의 핵심이었던 비트코인이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그렇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상승으로만 고하는 장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좀 너무 내가 과도하게 실적에 대해서 너무 미래 것까지 땡겨오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는 조금은 털어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 이제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실적을 확인한 수준까지 갔을 때 주가가 좀 버텨주거나 기간 조정이겠죠. 아니면 뭐 가격 조정이 나와준 타이밍에는 이제 그때 좀 좋지만 싸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출현할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주식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팔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제 이 장세 성격이 정말 아름답게 이번에 들어온 자금으로 결국은 펀더멘탈이랑 수급이 같이 가는 장으로 갔으면 정말 우리가 4, 5천 가는 장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걸로 가는 국면에서 굉장히 범핑 로드,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길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좀 남들이 많이 팔 때 사고 남들이 많이 사고 막 급등할 땐 피하고 뭐 이런 전략이 낫지 않을까 계속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퀀트로 모델을 돌려요. 근데 그렇죠? 한국 주식이 또 좋게 나와서 어디? 우리 퀀트로 모델을 돌리는데 한국이 좋잖아요. 지금. 네, 한국이 좋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앞서 이제 시모 팀장이랑 지난 저희가 연말에 2,700서부터 계속 저희는 좀 현금을 늘려라 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었죠. 개인들의 힘을 좀 무시했었고, 두 번째는 현대차와 자동차와 IT를 좋아했지만 애플 뭐 이런 것까지 간과했던 건 아니었죠. 그거는 몰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도 점유율이 올라온 거를 굉장히 중시했던 거고, 반도체는 사이클을 오늘 봤던 거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근데 2,800에서 3,200까지 가는 그 400포인트는 제 생각에 뭐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 결국 애플, 현대차 그것도 있었고, 전자가 일단 뭐 정전 사고도 있었고, 또 전자의 호재 요인이 참 많았고, 세 번째 무시 못할 게 또 뭐였냐면 중간 중간에 이머징 MSCI 이머징에서 중국 주식들이 빠지니까 그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 대형주를 선호하는 이 생각이 겹쳐가지고 한 더 슈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슈팅이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갖고 있는 소위 제조업 경쟁력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좀 유용해지는 국면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변동성 국면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재밌는 건 컨트롤 돌렸는데도 한국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네. 뭐 한국이 좋게 나오는 거는 일단 모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으니까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추세 추종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게 단기적으로 1개월 내지는 3개월 정도 이상은 좋을 거다라는 가정을 깔고 가는 모델이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급변하는 시장을 만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를 좀 제한하는 방식의 모델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시장에 먹혔던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뭐가 좋냐라고 보면 데이터 단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좋았던 게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뭐 모델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료 37페이지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숫자들이 좋느냐를 가지고 하는데 그때 뭐가 더 좋아 보이고 뭐가 조금은 안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르게 가져가요. 근데 12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어닝그로스와 밸류에 대한 가중치를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델이 좀 계산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밸류가 싸고 어닝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2019년에 이미 큰 폭의 감익이 있었고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는 기저효과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닝그로스와 밸류단에서의 매력도가 좀 높게 선정이 되면서 한국이 좋게 나온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알파 에셋, 그러니까 알파픽으로 한국을 넣는 거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수 레벨이 너무 높고 21년 연초 들어서 너무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버리니까 저도 부담이 됐던 건 맞는데 조금은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최근에 시장 강세는 글로벌리 주식의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강세가 나오는 거고 한국에 대해서 이게 현재가 뭐 리레이팅을 논해야 할 만한 시점인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9페이지인데요. 29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글로벌리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한국이 2020년 들어서 주가가 다른 나라보다 좀 좋게 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더 세게 가고 있어요. 특히나 11월부터 좀 강세 폭이 더 강화되는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왼쪽 아래 보시면은 주요 국가의 수익률 브렉다운을 해드렸는데 20년의 수익률이 대부분 좋았어요. 유럽을 빼면은. 근데 특징적인 거는 멀티플 확장에 기반해서 주가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온 유동성이 게 아니라 네? 이익이 올라온 게 아니라 그렇죠, 맞습니다. 평가가 좋게 된 거지.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멀티플을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번 시장에 상당히 맞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개선될 거라는 거에 대한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 멀티플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한국이다. 그래서 20년도에 한국의 수익률이 제일 좋았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넘어가서 30페이지 봐주시면은 비슷한 얘기예요. 30페이지 보시면은 글로벌리 PER이 다 높아요. 왼쪽 아래 차트 보시면은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차트를 넣어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뭐 이전에 이건 5년까지밖에 시계열이긴 한데 다들 이때까지 본 적 없는 멀티플을 보고 있어요. 다 그렇더라고요. 네,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간다라고 봐야지 우리나라가 돋보이게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컨빅션 바이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글로벌하게 우리가 디스카운트가 좀 되는 게 네. 네, 우리나라는 사실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시총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지주사랑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효과를 받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ROE 레벨 자체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쵸. 아주 낮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까달는 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새 개인 분들이 많이 보시는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란 거 보면 심플하게 얘기하더라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싸야 되냐? 걔네랑 PR 차이가 나야 되냐 하는데 당연히 더블 카운팅가 이슈가 있고 두 번째 ROE 레벨 IT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전 세계 그렇죠. ROE가 IT는 27%예요. 거의 한국은 27, 11%. 28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10% 삼성전자가 11%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정도? 뭐 우리나라 IT 자체가 11%이니까 그쵸. 뭐 삼성전자가 조금 더 높긴 그러니까 하겠는데 애플은 70%가 넘어요. 좀 다르죠. 왜냐면 다 자사주 매입 소각해버리고 맞습니다. 네. 우리는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도 안 하고 그렇죠. 금융주도 그래서 미국 은행주 이렇게 날아가는데 우리가 못 갔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있다는 것도 뭐 제 말이 아니라 이제 항상 많이들 글로벌에서 평가할 때 나오는 거니까 그쵸. 비교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를 받는다라는 논리도 맞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같이 올라간 환경을 고려해 보면
글로벌리 저금리 때문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조업 르네상스도 있긴 있겠지만 그것도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가 오른쪽 위에 30페이지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회색이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8년에는 뭐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만큼 할인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좁혀지고 있는 거고, 이게 만약 좁혀지면 지수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좁혀지는 원인이 글로벌리 밸류에이션이 다 높아진 상황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상대 매력이 돋보인 거, 그거는 맞다. 그렇지만 본 적 없는 PER로 가는 게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앞서 제가 그런 PER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나 달러가 움직이게 되면 한국도 사실 동일하게 영향을 자유롭지 받을 수 않다는 있다. 거죠. 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제조업의 매력이 부각되고 이런 것도 다 현재 주식시장, 글로벌리 주식시장 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독보적으로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앞에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올해 실적 시즌에 저희가 뭐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연간 50% 정도의 이익 성장률이 확인이 되어 간다, 혹은 그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와줘 간다, 그러면은 리레이팅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올해가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한 48% 정도 되지 않나? 영업 네, 그 정도 증가가? 됩니다. 50% 채 진짜 안 되는 높더라고. 수준. 50%안 네. 넘더라고. 네, 50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영업이익 증가요. 네네. 음. 그러다 보니 뭐 어쨌든 그런 이익이 확인돼야 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앞에서도 뭐 매크로 단에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센티멘트 자체가 약간은 둔화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얘기하셨다시피 테이퍼링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든지, 미국 시장에서 이제 고평가에 대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서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어제 미장이 좀 빠지고 이랬는데, 이게 저는 조금은 핵심적인 이벤트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대선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되는 게 시장에 좋냐,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게 시장에 좋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좋다 해서 바이든이 당선되는 게 좋다로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또 대선 얘기인데, 대선 말고 이제 상원 선거 얘기인데,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컨센서스가 민주당이 좀 더 지지율이 올라오고 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또 바이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왔다 갔다 네, 한다는 거지. 그쵸, 예. 그때 좋다고.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자꾸 상승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시장이었는데, 이번에 테이퍼링 이슈 얘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티멘트 단에서 쭉 올라가는 상황이 약간은 좀 둔화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31페이지 와주시면 되는데, 이 그림이 이제 어쩌면 네. 우리 시장이 유독 더 셌던 이유는 사실 개인들의 힘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개인들의 힘이 맞고, 그리고 앞에서 드렸다시피 11월 달에 한국의 강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개인들이 샀던 거는 3월 이후부터 쭉 샀어요. 근데 11월에 유일하게 다른 점은 외국인이 같이 샀다는 겁니다. 그치. 외국인이 쭉 팔다가 유일하게 산 게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수급만으로 시장을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뒤에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 리레이팅보다는 할인율 쪽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2005년도부터 해서 이머징 대비해서 한국의 멀티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봤는데, 이게 32페이지인가요? 31페이지입니다. 아 여기 위에 그림이구나. 다 팔았어요. 다 그러니까 할인돼 왔어요.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이게 현재 시점에서 달라질 만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는 약간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글로벌리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시장이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서 리레이팅이 나와야 한다면 개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같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쪽에서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유독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리레이팅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보이는 현상에 조금은 치중해보자. 근데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또 오해들 하세요. 뭐 개인들이 재평가 시키는데 뭐 니네들이 뭐냐, 이렇게 기관이 뭐라고 그러냐 하는데, 여튼 개인적인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아래쪽 차트를 보시면 2020년부터 개인들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요. 차트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래쪽에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누적 자금 유입액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개인이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과 더불어서 펀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 거를 같이 좀 계산을 한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은 2005, 6, 7년에 개인 자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펀드의 형태라든지 뭐 변액보험이라든지 이런 다른 형태로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만으로 보는 거는 약간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튜닝해서 만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상, 그러니까 개인의 순매수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보자라고 했을 때 과거와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이 유일하게 2007, 8, 9 정도 돼요. 2007, 8, 9년에 바이코리아 뭐 개인들의 펀드 열풍 1가구 1펀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시점인데 이때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때만큼 현재 개인들이 주식을 샀느냐라고 봤을 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근데 금액단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에 산 금액이 더 많기는 하다. 하지만 규모단에서 왜 아직 못 미치냐라고 보면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개인들의 매수 규모가 2007, 8, 9보다는 좀 적다라는 부분입니다. 2007년, 8년, 9년 동안에 개인 순매수가 들어왔던 게 순매수를 시가총액으로 나눠 보면은 약 4.5% 정도가 돼요. 근데 2020년도에 개인 자금 들어온 게 한 60조 정도가 되는데 그래 봐야 지수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로는 3.5% 정도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2007, 8, 9만큼의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개인이 이렇게 사서 시장을 끌어올린 게 현실이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앞으로 개인이 얼마를 더 살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좀 핵심적인 부분일 거라 보는데 그 부분을 33페이지 차트에 좀 넣어드렸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은 뭘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개인이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은 개인의 자금 상황 혹은 뭐 재무 구조 이런 것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유동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현재까지 산 금액이 얼마일까라는 부분을 2007, 8, 9와 2020년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은 있어요. 정기예금이라든지 뭐 다른 투자 상품에 투자했던 것들을 빼서 주식시장으로 옮긴다. 그러면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큰 규모의 자금들이 도출이 될 수가 있기는 이미 한데 더 큰 돈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을 빼고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약 35조 원 정도를 더 살 수 있는 규모가 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 기준을 2007, 8, 9년에 개인들의 주식 열풍이 불었을 때와 비교하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라고 보면은 2007, 8, 9년에 개인이 누적으로 순매수한 금액을 그때 당시에 M2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개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나눈 비율을 2020년도에 적용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약 한 2.2%포인트 정도의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더 주식에 넣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유동성 금액에다가 곱해보면은 약 35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룸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은 PBR ROE 관점에서 코스피 3,5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단순한 접근이에요. 나도 이게 잘 안 가서. 네, 단순하게 왼쪽 아래 차트 보시면은 차트 잠깐만 바꿔주시면은 네. 왼쪽 아래 차트가 차트 제목이 조금 잘못됐는데 주요국 증시에 대해서 PBR ROE를 좀 그려놓은 회기식 거다. 돌린 거네. 네, 그냥 회기식 돌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게 정상 수준까지 간다.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거는 ROE 대비해서 PBR이 글로벌리 이 정도 되는
회기식 수준까지 갔을 때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3,500포인트까지는 간다라는 우리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네. 야 이게 이렇게 하면 또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핵이 돌려가지고 그냥 네, 그 그쵸, 회계선에 그렇죠. 그렇게 복귀하는 따지면은 신흥시장이나 중국이 12%이기 때문에 더 PBR이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근데 그치.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도 들어와 있고 만약 즐긴다면 지금의 저금리나 이럴 때가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케이. 뭐 목표가라는 건 항상 올리는 것처럼 그런 부분인 거죠. 예,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하자마자 또 빗나갔지만 3,200 정도를 저희가 아예 상단으로 또 얘기해 놓은 상태였는데 3,200 이번에 넘어갔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PBR ROE의 어떤 상대 밸류에이션을 지금 시장이 땡겨놓고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까지 맥스까지 열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또 ROE가 더 개선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 그래서 가변적인 거니까. 비슷하게 이제 한국이 매력도가 높은 기준으로 뽑아봤는데 종목들이 이렇게 나온 거죠. 네, 35페이지에 종목은 종목을 좀 조심스러우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뭐 자료들 직접 네. 보시라고 하고 네. 국가로 보면 여러 가지 자료 한번 보시면 모델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게 네. 이거는 매주 우리가 이거 자주 이거 보여드렸던 건데 네. 하여튼 자, 해외 그럼 뭐 다른 걸 뭘 얘기할까요? 그래? 저도 그냥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까지 얘기하면 또 조심스러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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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도 막 종목과 그러셔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뭐 오늘 잠깐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런 변동성이 자주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막 그렇죠. 빠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변동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요새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결국 펀더멘탈과 유동성의 충돌? 좀 그런 구간인 것 같아서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것 같은데 너무 포장도로들 생각하시고 계시지 않나. 그러니까 무조건 나아진다. 뭐 밸류에이션 싸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만 보기에는 다른 나라들이 다 같이 올랐던 장이고 밸류에이션이 그리고 그거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금리라는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을 때는 금리가 움직인다라는 건 또 좋게 보면 경기가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락 일변도로 주가가 빠진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수 자체가 작년에 30%가 올랐거든요. YTD로. 근데 바닥에서 하면 100%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인덱스의 퍼포먼스를 바라고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수는 조금 뭐 좋게 말하면 안정권, 나쁘게 말하면 이제 변동성 있으면서 옆으로 갈 수 있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하고 가려면 결국 우리가 1월달, 4월달, 7월달마다 실적을 계속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 바이든이 1월 20일 날 취임이 있지만 그때 4분기가 나올 텐데 맞아요. 4분기가 환율 효과 때문에 실제적으로 숫자가 좀 약간 안 좋을 수 좀 있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스할 가능성이 있죠. 뭐 우리는 미스할 일회성 비용도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예. 많이 덜고 해서. 그리고 그때 또 저희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구간을 좀 지켜보시면서 뭐 요즘은 이게 하루가 너무 급하들 하시니까 너무 뭐 급하죠. 매일 낮추시고 안 쓰면 큰일 날 네. 것처럼들 있는데 적절한 현금을 가져가면서 사실 우리가 한 2,750서부터 전 그 말을 했는데 하여튼 12월쯤부터 현금을 적절히 가져가라는 말을 해온 거에 대해서 물론 좀 제 주위 분들한테도 전 다 똑같이 말하는 스타일이니까 뭐 제 클라이언트한테나 다 똑같이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구간 같아요. 저는 그냥 슈팅이 나오더라도 근데 다음에 고민되는 거는 딱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글로벌 산업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이 기업들이 재평가가 되면서 올라가는 장이 올 거냐가 굉장히 궁금하고 두 번째 정말 금리가 연말에 올 하반기에 미국채 10년이 정말 2%에 접근해 갔을 때 2009년 이후에 사실 아마존부터 다 랠리가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고민되지 않으신지냐?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우리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네. 사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이쪽이 벌써 2021년 12년째 네. 랠리가 나왔는데 최근에 미국도 똑같이 격해졌거든 그게 맞아요. 갭이. 예. 그래서 나도 몇 가지 데이터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몇 가지는 그냥 그러면 이게 혹시 우리는 다 이제 밸류에이션이 설명이 안 되니까 농담처럼 왔던 PDR 뭐 이 얘기가 이제는 정말 산업을 한 얘기로서 다 합리화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그 우리가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이 과연 정상화로,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좋아지는 거, 레벨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을 때 시장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 근데 돈은 너무 많이 풀었는데 이 돈을 통화 정책일 때는 다시 리저브 됐잖아요. 리저브 계정은 들어갔는데 재정으로 돈을 갖다 꽂아줘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자금을 줄 거라니까. 그래서 나는 또 재밌는 얘기가 저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축이 폭발적 소비로 늘어난다. 저번에 했죠. 소비도 상당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올해는 그 구연마다 잘 고비를 넘기면 정말 우리 시장이 4, 5천 가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4, 5천 갈 거니까 나는 뭐 이제 주식에 대해서 증권사 놈들은 다 사기꾼이야. 맨날 사라 팔래. 리서치 놈들도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해. 그렇게 그냥 귀를 열어 두시고서 함께 고민하신다면 좀 냉정해져야 돼요. 우리가 내가 좀 놀란 게 가끔 그러더라고. 뭐 굳이 유튜브 가서 당신 그러고 얘기하냐. 그냥 조용히 있고. 그리고 유튜브 생태계에서는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주식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요새 주시장이라는 게 참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당해봤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뭐 저희들이 틀리더라도 계속해서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잖아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듯이 주류가 여당의 지금 목소리가 열고를 외치고 있다면 저희는 지금은 신중론자 입장에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슈팅 구간을 너무 막 만취할 정도로 즐기지 말아라는 말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되나 진짜? 네. 알겠어요. 네. 그럼 뭐 계속 고민해 봅시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